국민 라디오 법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한치의 사실과 다름이 없이 썼습니다. 취재도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검증했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가까운 사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법원에 끌려다니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사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로서.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13회 쪽팔리게 살지 말자.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 내용이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줘.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1월 25일) 일요일 낮 1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2층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등 낙곰수 멤버들이 함께하는 사인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지금 주진우 현대사 13회 녹음을 1월 13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박지만 씨 오촌살인 사건 관련 보도로 인해 제가 2심 재판을 받는 시점이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1심을 두고 감성 판결이니 하는 조선일보에 트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지 현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기자의 보도에 대한 권력자의 무리한 고소를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도리어 기자에게 유죄를 주지 않았다고 개탄한 현실,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조선일보가 박정희를 비판하지 못했던 이유를 토대로 했음을 알립니다. 박정희는 체질적으로 언론을 싫어했다. 5.16 쿠데타 직후 최고회의를 출입했던 어떤 기자는 박정희가 이렇게 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언론은 말이야, 가상의 적이야. 한일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러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그때 세상이 뒤숭숭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 좀 나가서 한번 기분 풀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건.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기억하는가? 상대는 학생이었다.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유는 이랬다. 이 군을 동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했어. 왜냐면 그래야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으니까.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김지태가 소유한 부산일보와 MBC를 강탈했다. 그리고 서울 MBC는 대구 사범 동기 조중출에게 줬다. 그 밖에 박정희의 대구 사범 동기 황용주는 부산일보, 서정귀는 국제신보, 김여원은 서울신문에 꽂았다. 민족일보 사주 조용수를 무고하게 사법살인하고 경향신문을 강제로 탈취했다. 한국일보 사주 장기영은 아예 입각시켜서 딴소리 못하게 만들었다. 삼성 재벌이 창간한 신생중앙일보는 1966년 9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사주 이병철을 속된 말로 조졌다. 아주 호되게. 안녕하십니까. 삼성 이병철입니다. 저는 오늘 경영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한국비료 공장은 국가에 헌납하고 중앙 매스컴과 성균관대학교의 운영권도 포기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노고가 크셨습니다. 정말 은퇴하시는 건 아니죠? 정치 권력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 비료 주식의 30%를 내놓으라고 한 그 정치인. 아닐세. 이렇게 정치의 쓴맛을 톡톡하게 봤으니 나도 나 나름의 대책을 만들어야 하겠지. 그것이 바로 매스컴을 통한 보복이었다.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쟁점화한 몇몇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방송 중계차를 배치해 감식해 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꼬투리를 잡아내 보도함으로써 낙선시켰다. 이병철도 집요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병철은 박정희에 대해서는 각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일보는 어땠을까요? 박정희 정권 때, 아니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 사건 이전까지 동아일보는 지금의 동아일보와는 DNA부터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골기군 만세. 박정희는 5.16 쿠데타 당시에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물려줄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참신한 정치인이 되려 했기 때문, 즉 그 자신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려 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말 바꾸기를 질타했을 것이다. 동아일보가 그랬다. 민정 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1963년 10월 12일 동아일보 정경부장 김성렬이 박정희와 인터뷰를 한다. 나의 사상을 문제 삼았나?
네? 회피하지 말고 내 질문에 집중해. 왜 내가 빨갱이인지 말해보란 말이오. 아니 박 후보님 인터뷰 중에 이따위 신문하고 내가 박정희는 기자를 겁박하더니 급기야 탁자 위에 담배함을 들어 바닥에 힘껏 후려치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다음 날 동아일보. 호해요, 호해! 박정희 후보가 여순 반란 사건 주동자로 밝혀졌습니다. 호해요, 호해! 동아일보가 제대로 도발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 당일 동아일보가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 동아방송의 아나운서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박정희에게 마이크를 댔다. 저 박정희 후보님, 오늘 투표하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 나왔나? 어느 방송이요? 네, 동아방송입니다. 동아방송?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러나 박정희가 남노당의 일원으로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무기형을 받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동아일보의 가시밭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시 한일 수교회담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박정희가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964년 6월 6일. 아니 누구시오? 신문사의 무단으로. 우리가 누구냐고? 공수부대 장교들이다. 군복 계급장 이거 안 보이냐? 어? 야! 이 동아일보 이 새끼들 맛 좀 보여줘라. 일군의 공수부대 장교들은 박정희의 경호실장 박종규의 사주를 받아 동아일보를 습격하여 난동을 피웠다. 이듬해 9월 7일로 가보자. 여보, 일어나요. 무슨 폭탄 같은 게 터졌어요.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북해군이 또 남침했어? 1965년 9월 7일에는 동아일보 변영권 편집국장 대리의 집에서 폭발물이 터져 집이 크게 무너졌고 그 1시간 뒤에는 동아방송 조동아 제작과장이 괴한 4명에게 납치되어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66년 4월 25일에는 박정희를 비판하는 소신은 만능인가 라는 글을 쓴 최영철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 이어 7월 20일에는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권오기가 집 앞에서 2명의 괴한한테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가 했을까? 이 사건들의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단지 누구일 것인가라는 심증만 있을 뿐이었다. 그 심증은 동아일보 광고 탄압, 폭력배를 동원한 언론인들의 농성장 강제 침탈, 그리고 집단 해직을 통해 굳어진 것이고. 이제 오늘의 본론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희와 조선일보 사주 방일영은 친했습니다. 그 우위는 주로 술자리에서 다져진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친구 황영주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고 후보님, 첫 입후보 연설을 마치고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이렇게 제 흑석동 자택에 들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술자리까지. 하여간 고맙소이다. 박정희는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방일영은 흥을 돋았다. 취기가 오른 박정희. 선거가 끝나면 이런 기회도 없겠지. 안 그런가 임자? 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하나? 예. 내가 한번 불러보겠어. 그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단지 마음에 들어. 그래도 흥이 넘쳐났던지 춤도 추고 그랬다. 통금 시간 다가올 때까지 놀았던 이야기가 유경수의 귀에 들어갔다. 유경수는 비서들을 모았다. 다시는 흑석동 방일영 사장 집에 대통령을 가지 않도록 하세요. 엄명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친분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1960년대 후반 부산 시찰 당시에 한 관광호텔에서 술자리를 나눌 당시로 가본다. 카카, 오늘 술자리에 벗 하나가 필요하실 것 같아 대령했습니다. 누구야? 들어오시게. 아이고, 카카. 저 조선일보 방일영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다. 자, 형님 쭉 드십시오. 쭉. 얘 계속 그 가카해서 듣기 불편했는데 그 형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아주 편하구만. 응? 이런 박정희는 방일영에게 사옥을 새로 지으라고 합니다. 연리 7, 8%의 돈을 빌려주면서 말입니다. 당시 일반 금리가 연리 26%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옥이 바로 코리아나 호텔에 붙어있는 조선일보 태평로 사옥입니다. 다시 술자리로 가봅니다. 임자, 나는 낮의 대통령인데 그 임자는 그 밤의 대통령이야. 그 놀아도 참 잘 노는구만 그래. 응? 아이고 형님, 과찬이십니다. 가끔은 이 방일영 당신 부러울 때가 있어. 외국 나가고 싶을 때 언제나 나갈 수 있고, 그 놀고 싶으면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또 정부를 때리고 싶을 때는 그 마음껏 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는 신문사 그 사장이나 한번 해볼까? 응? 대통령을 형님으로 모셨던 사주 방일영. 그에게 사남이녀 혼외자식이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런 방일영의 아들 방상훈이 사장으로 있는 조선일보는 2013년 검찰총장에게 일남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며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사남이녀 혼외자식은 되고 일남 혼외자식은 안 된다는 말일까? 어쨌든 조선일보는 박정희 시대에 정부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에 사주 방일영 같은 기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영희 선생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영희 선생은 왜 조선일보를 나왔을까요? (1966년) 가을 중앙정보부 요원은 조선일보 리영희 기자를 만난다. 반갑습니다. 전 중앙정보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어쩐 일로 보려 하십니까? 리 기자님, 월남전에 대한 리 기자님의 기사 잘 봤습니다. 독특하고 예리한 시각에 항상 많이 배웁니다. 그런 입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절 보자 했던 건 아니시죠? 하고 싶은 말만 하시죠. 저 마감이 급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국 군대가 베트남 사람들의 환영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만 하나 써주십시오. 뭐라고요? 한 달에 2번만 그렇게 써주시면 섭섭치 않을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 기자님, 반공법에 계류되어 계시더라고요. 이거 취하겠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리형이는 그 어떤 정권의 예우와 편의 제공도 거절하며 베트남전에 대해 삐딱한 태도를 취했고 결국 조선일보에서 쫓겨난다.
그런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서 촉발된 자유언론 수호투쟁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정남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해봅니다. 1974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 사면. 이를 받아든 조선일보 백기범, 신홍범 기자의 대화입니다. 읽어봤어? 박정희가 임명하는 국회의원인 유정희 국회의원 칼럼을 실었군. 제목 참 기가 막히네. 허점을 보이지 말자야. 이런 기만적인 제목이 또 어디 있어? 살펴보니까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야.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되고 민주회복 국민선언이 발표되는 시대,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편집국장에게 가보세. 두 기자는 김용원 편집국장을 찾아간다. 우리 신문 사시가 불편 부당, 즉 어느 당 편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사시에 반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뭐야,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심할 써내. 못 냅니다. 우리가 왜 냅니까? 결국 백기범, 신홍범 두 기자는 해고됐다. 그러자 조선일보 기자 100명은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7시간 만에 김윤환 편집부국장은 회사 쪽을 대표해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다시 농성이 벌어졌다. 그러자 사측은 칼을 뽑아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회장을 비롯해 각종 징계 조치 등에 날을 휘둘렀다. 소송이 벌어졌고 공판이 있었다. 변호인과 조선일보 간부, 즉 선우희 편집국장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자. 그동안 한국의 언론이 외부의 압력이나 규제 없이 제작되었다고 봅니까? 적어도 제가 편집국장을 하고 있을 때는 외부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1971년에 쓴 기자협회부 기고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권력 당국은 언론을 규제하던 끝에 언론을 병신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데모에 또 하나의 필연성을 부여했으니 통탄할 일이다. 증인은 이 글을 기억합니까?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병신이라 할 때도 어느 정도가 병신인지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가락 병신도 있고 다리 병신도 있습니다. 증인은 73년 11월 27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두 번째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벌였을 당시 원고의 한 사람인 신흥범 기자를 증인의 방으로 불러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는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 선언을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은 왜 아무 움직임이 없느냐고 묻고 동아 한국의 햇대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기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언론 자유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동아와 한국이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성보다는 신문사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은 일이니까 해야 한다기보다는 조선일보의 체면을 위해 남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조선일보가 과연 언론인가? 이 질문은 1970년대에도 유효한 것이었다. ABC 협회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13년 129만 부의 유료 부서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부수로 보자면 1등 신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야 할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일전에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혼외자식 논란에 휩싸였을 때 사생활 문제가 직무와 관련 없는 한 공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였습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건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또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목청을 높였으면서도 2008년 광우병 문제가 쟁점화돼서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정부를
흔드는 괴담이니 과장이니 한 말로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조선일보는 편집국 내에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과거 얘기를 체크할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신문을 권력자들이 읽고 또 복창하다시피 하는 현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걷잡을 수 없는 후퇴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13회 쪽팔리게 살지 말자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구성,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 보이스비 그네셔스, 내레이션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